돈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오늘 낚시 제목을 그걸로 달려고 하다가 최인호가 돈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네, 돈 떨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고 화폐 이론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처리해야 될 제 머릿속에 이론적 고민이 오늘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돈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요. 그거에 확 빠져드느라고 방송하고 싶었는데 열 수가 없었어요. 돈 문제 맞잖아. 저의 국어적인 극단적인 국어적 따짐이 끝까지 가니까 끝까지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끝까지 가니까 99분 응선까지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책에 담느라 오늘 좀 분투했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조 달러 동전이 문제입니다. 1조 달러 동전. 즉 관행으로 본질론을 뽑아들 것이냐 본질론으로 관행을 부정할 것이냐 이 근본적인 문제. 저 또한 개취의 호응 끝말 입못. 1조 달러 동전이 문제예요. 그리고 또 사라졌지만 텔리스틱이 문제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거랑 현재의 화폐 관행이랑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1조 달러 동전이면 목숨 걸고 위조할 가치가 없죠. 100% 적발되는 위조 동전은 의미가 없죠. 자, 그건 그렇고 봐봐요. 1조 달러 동전은 화폐의 창조가 신용의 창조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화폐가 신용이다라는 말, 유튜브에 많이 있는 화폐는 부채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안 넘어가지는 문제예요. 이제 화폐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 내가 한 칼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화폐가 부채다라는 말을 하나의 주문처럼 이야기하잖아요. 화폐가 부채다. 근데 1조 달러 동전은 부채가 아니거든.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전칭 명제거든요. A는 B다. 발레가 하나만 나오면 모든 명제가 이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지구 위에 있는 물체가 지구 바깥으로 중력 작용 안 하는 게 있으면 중력 법칙이 무너지듯이 화폐의 창조가 부채의 창조가 아닌 화폐의 창조가 있단 말이야. 모든 게 발레 하나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발레의 힘. 김진태님, 부채는 줄여야 제맛. 지난 2년 동안 계속 술만 자시고 방송 경제학 내용은 단 한 번도 안 들으시고 부채는 늘려야 제맛이. 개인 부채. 예, 죄송합니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관행으로 이론을 만들 것인가 이론으로 관행을 평가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되니까. 부채도 자산이래요. 부채의 사이즈와 자산의 사이즈가 같을 뿐이지 부채가 자산인 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 하면 MMT의 맹점이 내 눈에 확실히 보여서 랜덜 레이 교수님 같은 분들도 저한테 약간 바보로 보이기 시작해서 이게 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똑똑해갖고 아, 이 사람들이 맞네 하면서 추종하는 식으로 책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바보네.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 돈에 대해서 고찰하다가 이 사람들도 바보네. 제가 또 과학 철학을 좋아해갖고요. 그 부채는 안 갚아도 된다. 국가 부채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유한 이야기 아닙니까? 국가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부채다. 이게 MMT의 기본 이론이 맞습니까? 대표 이론. MMT의 대표 이론이 뭡니까? MMT의 대표 이론.
국가 부채는 안 갚아도 된다 아닙니까? 안 갚아도 되는 부채다. 예. 국가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부채다. 근데 저의 국어가 경제학 실력이 아니고 국어 실력이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언어 철학, 언어 분석 철학. 그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입니까? 그건 부채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부채다. 형용 모순이잖아요. 형용 모순이잖아요. 언어에 대한 민감성을 극한으로 밀어 올려 보세요. 말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개념은 틀린 겁니다. 안 갚아도 되는 부채, 즉 뭐라고 얘기해야 돼? 무슨 말? 형용 모순인 거예요. 형용 모순. 안 갚아도 되는 부채. 이해되시죠? 형용 모순이다.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잘못 말한 거다. 네. 뭔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들의 언어가 한계를 갖고 있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다. 큰일 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잖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아잖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잖아.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다. 안 갚아도 되는 부채다. 근데 그 부채는 계속 커지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 부채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그 얘기예요. 부채가 아니라고 말하는 데까지 진도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부채다라는 말로 이론적으로 대충 어싼말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부채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의 진상은 따로 있는데 여기 있는데 거기까지 그걸 담아내는 말의 그릇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오케이? 어떤 사태를 말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돈 막 찍어도 된다는 얘기야. 똑같아. 그거는 내하고 여러분 다 똑같아. 국가가 돈을 막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야. 국가가 돈을 막 만들어도 된다는 건 실천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MNT나 저나 국가가 돈 막 만들어도 된다. 근데 그거를 국가 부채 달리 표현할 명사가 없어서 그렇죠. 그 명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달리 표현할 명사를 담아내지 못했을까? 이론 전체가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보그님 달리 표현할 명사가 없어서 단순히 언어 구사력의 문제일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천적 결론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국가가 돈을 많이 찍어내서 완전 고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좋은 일도 해야 된다. 인데 이론이 엉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이 엉성하기 때문에 그 최종 결론을 담아내는 언설이 명료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 하나의 발레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명제를 못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결론! 화폐는 부채다가 아니고 화폐는 부채의 작동 도구다. 최인호의 설명 끝! 오늘 막 정리하느라고 제가 낮에 방송을 못한 거예요. 신용이다. 화폐는 신용이다가 아니고 화폐는 신용의 생성과 사멸 어페르터스다. 신용의 생멸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기반 도구다. 이게 결론. 화폐는 신용이다가 아니고 화폐는 신용 및 부채의 쌍둥이 생성과 쌍둥이의 탄생과 죽음을 여러 번 많이 발생하게 하는 기반 도구다. 화폐는. 근데 이건 오히려 경제학적인 설명 없이도 여러분들이 오늘 밤새도록 재미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머리를 들을수록 머리가 다 아파지고 헷갈리게는 제가 안 하죠. 다라님 말이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끝까지 안 갔다는 얘기야, MMT는. 근데 MMT 사람들이 왜 헷갈린 거냐? 현행 제도에서는 화폐는 부채거든. 이해되세요? MMT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거나 나쁜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현행 제도에서 사방을 몇 바퀴 아무리 둘러봐도 중앙은행, 지방은행, 상업은행 보아도 대차대조표 이렇게 다 보아도 현행 대차대조표만 들여다보았던 것이 결정적인 MMT의 약점입니다.
MMT 책들을 보면 다 대차 대조표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현행의 대차 대조표는 화폐가 부채인 게 맞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오케이? 현행 사방을 몇 바퀴 이 나라 저 나라 어디를 들여봐도 중앙은행, 지방은행, 상업은행 아무리 들여봐도 현행 제도를 아무리 대차 대조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화폐는 부채니까. 그래서 이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화폐는 부채다. 화폐는 신용이다. 맞죠? 화폐는 신용이다. 어디를 봐도 화폐가 신용이니까. 오케이? 어디를 봐도 화폐는 신용이니까요. 그래서 MMT가 거기에 기반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바늘 구멍만한 틈이 하나 있었으니 미국 재무부 동전이다 이거야. 100%가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나도 넘어갈 텐데 0.1% 딱 하나 미국 재무부 동전. 영국도 그럴 겁니다 아마. 화폐가 부채가 아닌 경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1달러짜리 동전들이요. 사방을 몇 바퀴 아무리 팔방을 돌아봤는데 안 본 데가 있는 거예요 MMT가. 슈퍼 동전이 아니라 작은 동전은 돈 아닙니까? 단 1원도 부채가 아닌 순간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꼭 1조 달러짜리 동전을 생각 안 해도 돼요. 단 1달러도 부채가 아닌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단 1달러도 신용이 아닌 돈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1달러짜리 동전 하나라도 그 순간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이게 그 텔리스틱이랑 되게 비슷해. 딱 해결되는, 최종 한 바퀴 돌아가지고 딱 해결되잖아요. 쪼개가지고 돈이 돌아다니다가 딱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딱 사라지잖아요. 그게 많은 영감을 주는 겁니다. 텔리스틱과 1조 달러짜리 동전, 이게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막판에 결정적인 도약대, 세계실내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높이뛰기 1등 하게 만드는 딱. 동전은 부채가 아니거든. 근데 동전은 화폐가 아니냐고. 동전은 화폐가 아니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전도 미국에 있는 동전 전부 다 합치면 돈이 얼만데. 한번 찾아볼까요? 미국에 있는 그 대차 대조표 보면, 잠깐만요. 미국 재무부 문서 보면 있긴 하겠지만 total amount of US coins prices. 잘 안 나오네. 그거 무지하게 돈 많죠. 그 동전은 현재 주권 화폐인 거죠. 만들면 국가의 자산이 됩니다. 대차 대조표에서, 미국의 대차 대조표에서 동전은 똑같은 돈인데 동전은 만들면은 미국 정부의 자산이 됩니다. 근데 화폐는, 지폐는 만들면 미국 정부의 부채가 됩니다. 그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화폐가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지폐는 만들면, 또 지폐를 만드는 그 지중금을 만들면 부채고 미국 정부에, 동전을 만들면 미국 정부의 자산이야. 대차 대조표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은 크레디트, 오른쪽은 데트. 희한하네.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전부 무릎을 치시면서 희한하네. 오늘 거기까지만. 재밌죠? 근데 머리가 빠개질 것 같진 않죠? 호기심을 자극하고. 희한하네. 뭐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최씨 집안에 100명이 사람이 있는데 100명은 다 미남이다, 미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못생긴 애가 태어난 거야. 그거랑 똑같아요. 화살촉. 애기가 지옥행 고지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애기의 존재를 감춰야 되잖아. 아사무사까지, 아사무사로 받아들이시라고. 일단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Can't buy me love, love, 이 노래 있죠.
Money can't buy me love. Money can't buy me love라는 비틀즈의 하나 이렇게 비틀즈 노래 부르면 방폭되는데 Money can't buy me love. 돈으로 내 사랑을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영어에 money가 주어가 됐어. Money can't buy me love, love 이런 돈이 주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money는 나에게 사랑을 사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Money can't buy me love. You can't buy me love는 말이 되는데 Money can't buy me love. 이게 영어에서 말이 돼요. 쌀 팔러 간다 있잖아요. 쌀 팔러 간다. 쌀 팔러 간다. 원래 돈이라는 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 왈츠를 추면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학자들도 케인스도 헷갈리는데 마르크스도 헷갈렸는데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경제학자들 다 헷갈렸어요. 아담 스미스 얘기는 틀린 거 천지야. 화폐에 대해서는. 돈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의 상호 교차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국어에만 쌀 사러 간다, 쌀 팔러 간다가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언어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너럴이란 말. 다란히 말이 돼요. 뭐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고용 화폐 및 이자의 일반 이론, 화폐 고용 및 이자의 일반 이론이라고 케인스가 썼잖아요. 책 제목이 왜 일반 이론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특수 이론이라는 거예요. 책에서 특수와 일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죠? 얍 아일런즈나 그 무슨 얘기냐면 현대의 화폐 금융 제도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화폐는 신용이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 해석이 돼요. 그때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이 화폐 일반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미흡함이 있다는 거죠. MNT가 이론적인 문제예요. 사실 실천적인 행동은 MNT나 뭐 전화 다 똑같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통해서 시뇨리지를 국민에게 맞습니까? 시뇨리지를 시민에게 시시한 당. 오씨, 당 이름 또 생겼네. 시시한 당. 시뇨리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당. 시시한 당. 똑같아요. MNT나 우리나 아무리 화폐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해도 결론은 똑같아요. 시뇨리지를 그 결론은 확실해요. 시뇨리지를 시민에게 시시한 당. 시뇨리지를 시민에게 돌려주려 한 당. 아 재밌는데. 시뇨리지를 시민에게 돌려주려 한 당. 시시한 당. 괜찮다 이거. 예술인데. 예술인데. 그럼 현재 시뇨리지가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뇨리지가 현재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저렴해 보여야죠. 고상해 보이는 새끼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요. 고상해 보이는 놈들이. 안 저렴해 보이는 당 이름을 한 새끼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더불어 국민의 그리고 어차피 의석 공략을 위해서 달려갈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노는 당 단계에서는 정식으로 빠방 출범하기 전까지는 은행입니다. 간단하게.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시뇨리지가 누구에게? 상업은행. 시뇨리지가 상업은행에 의해서 독점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한 당을 만들면요. 그런 조직이 있더라고요. 뭐지? 화폐민주주의 연대인가? 화폐민주주의 연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우리끼리 조촐하게 당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거시기 했죠. 시민 조직이 있더라는 겁니다. 큰 물과 큰 물이 아니 중간물과 중간물 아니 하여간 이 세수대야 물과 세수대야 물이 벌써 두 개가 합쳐지면 벌써 기세가 만만찮죠.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폐 민주주의 아니 뭐더라? 화폐 민주주의 연대 찾아보자. 하여간 그런 조직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동지들이 김준강 화폐민주주의연대 준비위원 2021년 7월 15일 예, 작년 여름에 만들어졌네요. 작년 여름에 만들어졌네. 10월께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뭐 똑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뭐 학술적인 논박이니까 상관이 없죠. 결론은 아무리 달라도 똑같으니까. 아니면 만들어졌어요. 이거 제가 지금 화폐민주주의 시민연대가 화폐민주주의 연대구나.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뭐 당 합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통일전선, 연합전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은 지향을 갖고 있어서 연대할 수 있잖아요. 외로운 그림이 아니고. 당연히 다른 점이 있어야죠. 다른 점이 있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그거는 학술 심포지움이나 이런 걸로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좋습니까? 그 외로운 외톨이 백성들의 졸라 고독하고만 이게 아니잖아요. 화폐를 통해서 정치를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네가 만약 쪼달릴 때면 내가 돈 땡겨주랴. 통장 비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호구 되리라. 이런 사람 없나? 너는 나의 영원한 호구야. 내가 너의 호갱이야. 그래서 아주 즐겁습니다. 머릿속이 명료해지면은 즐거워. 근데 결국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세상의 통화량을 요구하는 민간 경제 사회는 거대한 욕조가 아니고 냉동실에 얼음 제조, 뭐라고 하면 얼음 트레이 구조라는 겁니다. 문제가 통화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으로 재미있는 비유를 제가 오늘 생각했는데요. 통화는 보통 물로 표현을 하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의 총량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의 총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통화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통화량을 생각할 때 그냥 목욕할 때 욕조 물 한 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수도꼭지로 물을 붓는다. 그 물을 너무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넘친다. 그렇지가 않아. 거대한 아이스 트레이예요. 칸막이가 되어 있는 아이스 트레이고 그 칸이 똑같이 깊이가 똑같지 않고 어떤 거는 무지하게 깊고 어떤 거는 얕고 그런 수많은 셀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이스 트레이 같은 아이스 큐브 트레이 같은 게 경제의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물을 아무리 뿌려도 쑥쑥 빠져드는 게 있는 거야. 그 셀 칸이 얼음 큐브 만드는 쑥 무지무지하게 그 무적행처럼 쑥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다 물을 부어봐. 이해되시죠? 칸막이 욕조가 통화 속도라는 게 바로
통화 속도라는 것도 있더군요. 그거 이제 아셨어요? 그 기본 중에 기본이지. 칸막이가 있는데 무슨 바다입니까, 김진태님?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여러분 지갑이 지금 흑검TV님 지갑이 비어 있잖아. 물을 졸라게 부었는데 호수를 쫙 부었는데 흑검TV님 곡한 얼음 큐브칸 그거 별로 깊지도 않은데 조금만 채워주면 되는데 사실은 금방 찼는데 바짝 말랐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 수많은 트레이로 아니 셀로 이 얼음 트레이가 나뉘어져 있는데 국가와 중앙은행에서 돈을 뿌린다고 지랄지랄 하는데 돈을 푼다고 물을 뿌린다고 지랄지랄 하는데 여러분들 칸에만 물이 안 오는 거야. 왜 말랐냐고요? 저쪽에 깊은 칸으로 물이 다 들어가 버렸거든. 무적행 칸이 있거든. 무적행 칸. 돈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수돗물 수압이 졸라게 센데 물 틀어놓고 거기에 얼음 트레이에 물 받아 본 적 있는 분 손들어봐요. 초등학교 때 그러죠. 혹은 남편한테 얼음 저기 물 좀 채워놔 그러면 남편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그거잖아. 이 얼음 트레이 아시죠? 그 수도 물 팍 세게 틀어놓고 얼음 트레이 딱 갖다 대면 뭐 해야 돼? 쫙 갖다 대다 딱 하면은 물이 골고루 차 있습니까? 다 튀어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 현상이 그런 거예요. 네. 물 세게 틀어내 딱 했는데 차 있는 데도 있는데 빈 데가 많죠. 우리 경제 현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칸에 물이 없는겨. 사부작 샤워처럼 아이스 큐브 트레이 위에 샤워처럼 물이 쭈르르륵 사부작 와야죠. 이해되셨죠? 그런 취지에서는 복지 정책이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는 기본소득이 말이 돼. 기본소득이 말이 돼.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게 그래서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물 확 쏟 틀어가지고 다 튕기는 게 아니고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한 사람의 복지를 낮게 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통화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물이 안 튄다 이거야. 싹 다 찬다는 거예요. 쫙. 이제 머릿속이 정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역시 돈이 많은 걸 보여주는 안경이야. 복지정책은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보편적으로 동시에 그냥 칩 나눠주듯이 돈을 쫙 나눠주는 거, 재난지원금 같은 거, 경기 부양, 경기 조절 정책으로 기업들한테, 대기업한테 막 이렇게 아파트로, 참, 한국은행의 경고음을 계속, 자, 이제 한국은행 얘기로, 현실 정치로. 우리나라 총 민간 부채가 몇 조인지 빨리 지금 답 주세요. 난립니다. 시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은행과 경제지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경고, 시민들이 경고를 안 하니까. 몇 조? 민간 부채 몇 조? 경고가 엄청나던데요. 한국은행이. 6일 전 기사를 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4,540조. 1,400조는 주담대 같은 거고요. 4,540조. 5,000조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5,000조. 근데 문제는 이 경고가 국제결제은행 경고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내 경제지, 국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BIS가 경고했다는 거예요. 석열아, 석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잣대는 건데. BIS가 국제결제은행이 경고했다는 겁니다. 네, 5천조라고 봐야죠. BIS. 이게 국가 전체가 자빠지는, IMF처럼 자빠지는 경고인 거죠.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이게 민간 부채가 너무 크다가 제가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잠수함의 토끼 아닙니까? 딴 사람들은 이산화탄소 많아도 산소가 부족해도 그럭저럭 사는데 내가 토끼라서 예민해가지고 약간만 이산화탄소가 많아져도 할딱할딱거리잖아. 할딱 토끼, 할토. 제 호가 할토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일경제 기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단독 한국 민간부채 한계 봉착 국제결제은행의 경고.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민간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면서 국제결제은행으로부터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 등이 켜졌다. 야, 문장 꼬라지 봐라. 이거 국문법이 기본도 안 되는 애들이 이렇게 기자를 하니까 묘하게 문장 문법이 어긋나죠. 우리나라 기사들 대부분이 그래 사실은. 그 국힘도 그 뭐 천안함 피격 사과 요구. 북한이 폭격, 포격, 공격 사과를 해야지. 북한이 천안함 피격을 사과하면은 그게 뭐 말이냐 막걸리냐. 와, 나 정말 한심하더라고. 내가 그런 걸 또 그냥 못 넘어가서. 아니, 북한이 천안함 피격을 왜 사과해요? 이 뭐 한자 교육을 하든가 뭐 국어 교육을 하든가 해야지. 이 대한민국에 이제 여당이 된 당이 말이야. 천안함 피격 사과하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천안함 공격을 사과하라고 해야지. 아니, 기자뿐만 아니라 공당 정치인들도 국힘당 얘기잖아요. 아니, 천안함 피격을 어떻게 사과해? 자기들이 공격 당한 적이 없는데 왜 공격을 당했는데 왜 사과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쓴다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 도시통역사들이 고통스러워해요. 아, 걔들은 피격을 피 흘리는 공격, 피가 나게 하는 공격이라는 뜻으로 썼구나. 그 피자가 그거군요. 천안함을 피가 나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아, 걔들은 피격을 그런 걸로 알았구나. 피나게 하는 공격. 아, 그런 문법적으로 말이 되지. 하여간 이게 문장이 묘하게 틀린 게요.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민간 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면서 국제결제은행으로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alert was lit from 이라는 영어도 있어. 국어도 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 국제결제은행에서 국제결제은행 발 경고등이 켜졌다더니 으로부터 켜졌다. 그러니까 뭔 말하는지는 알겠어. 국제결제은행이 경고했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왜 이상한 비유법을 써? BIS가 금융위기에 대해서 경고했다라고 하면 되지. 괜히 개펌 잡으니까 그렇지. 자, 20일이면 바로 6일 전이네요. 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신용갭수가 어려운 말이 아니네요. 부채 GDP 대비 갭이 18.9%로 집계돼 조사 대상 43개국 중 세 번째로 높다. 신용갭은 잘 봐요. 신용갭은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부도 위험률입니다. 민간 부채 부도 위험률. 오케이? 신용갭이라는 말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오케이? 국내 총생산 대비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게 딱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 위험이 아니고 부도 위험입니다. 부도 위험. BIS는 이 지표를 한국가의 금융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로 활용한다. 통상 이 수치가 10%를 넘어서면 경보 단계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준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구멍을 어디로 보고 있냐? 저는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주담대도 있지만 첫 구멍 시작이 부채가 위험, 그렇죠. 책 읽는 마녀님 정확한 부채가 주는 위험, 뭐 그건 부도 위험이잖아 결국. 그래서 외국 충격 때는 외부 충격 때는 금융위기 올 수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민간 부채에 대한 걱정. 하준경 또 나왔다. 우리나라처럼 젊은 층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 핵심은 여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글자 보이시죠? 우리나라 민간 부채가 증가한 두 번째 요인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게다가 고금리잖아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 부채도 늘고 자영업 부채도 늘고 주택담보대출도 늘었어.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밖에 답이 없습니다. 민간 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주장한 곰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곰? 흑곰님이랍니다. 양적 완화는 답이 아니죠, 문봉철님. 양적 완화는 답이 아니죠. 양적 완화와 MMT는 다르고 또 우리 주장하는 또 다르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 현재의 금융제도에서 국가 부채의 증가. 흑곰이라고 흑곰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의 증가요.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민간 부채는 줄어든다. 더 이상 늘지 않는다. 델타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적량이. 민간 부채가 이렇게 누적된 스탁이 민간 부채가 이렇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민간 부채가 감소한다가 아니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은 민간 부채 증가율이 저하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국가 부채, 국채 발행, 국가가 직접 번원화폐 공급을 많이 하면 민간 부채 증가율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위험도를 낮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시소 관계라는 걸 압니까? 알죠. 근데 이 경제신문들이 국가부채 걱정을 지난 몇 년간 해대다가 이제 민간부채 걱정을 한다는 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얘들은 모순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맨날 기사 내보냈다 하면은 국가부채 걱정을 맨날 하더니 국가부채 걱정과 민간부채 걱정을 동시에 하는 것만큼 바보가 없다. 이게 우리 얘기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신문들이 해대는 짓 아닙니까? 국가부채 걱정도 하고 민간부채 걱정도 합니다. 부채라는 말만 뜨면은 걱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 이제 확실히 치떨리게 느끼죠. 부채면 무조건 걱정하는 겁니다. 부채도사입니다. 부채라는 말만 들으면 머리가 도는 사람들. 부채도사. 아, 오늘 또 엄청난 정치 용어 도출했네. 부채도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다 부채도사입니다. 맞습니까? 방송 제목 바꿔. 우리는 부채도사 정부를 모시고 살았던 겁니다. 부채 얘기만 들으면은 머리가 도는 사람들, 부채도사. 문재인 정부가 부채도사였던 것으로 밝혀져. 방송 제목. 윤석열 정부도 부채도사 일색. 문재인 정부가 부채도사, 문재인 정부의 온통 부채도사 박을 댔던 것으로 밝혀져. 윤석열 정부도 부채도사 일색. 자, 방송 제목을 바꿨습니다. 방송 제목 확인해 주세요. 부채 이야기만 들으면 도는 사람들. 국가 부채. 걱정으로 머리가 도는 사람들. 낚시 괜찮은데. 동시에 걱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 방송만큼 확실히 알고 있는 방송이 있죠. 흑검TV.
그 부채를, 두 가지 부채를 동시에 걱정하는 것만큼 세상에 바보가 없는 겁니다. 부채 걱정을 과학적으로 해야죠. 두 개의 부채를 동시에 걱정하는 게 말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얘기는 하나만 걱정해라는 얘기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두 개의 부채를 동시에 걱정할 수 있냐고요. 그 뭡니까, 우산장사 아들하고 집신장사 아들하고 동시에 걱정하는 꼬라지 아닙니까 지금. 둘 다를 걱정할 수는 없어요. 모순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둘 다를 걱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채 돌려막기, 갈아타기, 책 읽는 마녀님 적절한 설명입니다. 국가 부채와 민간 부채를 동시에 걱정하다니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2019년)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반도체 무역 외란 이야기 야마를 요상하게 잡은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최근에 삼성의 GOS인가요? 그 얘기 나중에 해야겠다. 반도체 얘기는. 애국자들이 많은 건 상관이 없는데 둘 다를 동시에 걱정할 수 없다라는 경제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둘 다를 걱정하는 게 모순이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주변에서 국가 부채 우려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을 사실 이해시키는 거 되게 쉽습니다. 두 가지 부채가 시소 관계라는 것만 알려주면은 생각을 많이 바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타 올 겁니다. 현타가 올 겁니다. 국가 부채와 민간 부채가 시소 관계다. 그럼 일단 쫌니다. 그냥 국가 부채만 걱정하던 분들은 잘 안 쪼는데 막 우기면 되니까. 근데 국가 부채하고 민간 부채는 시소 관계야 이런 말을 들으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라서 당황하셨어요. 상태가 되면서 경청 모드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한번 친구분들한테 시도해 보세요. 친구분들이 현타 올 겁니다. 들으려고 할 겁니다. 시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국가 부채와 민간 부채가 동시에 많이 증가할 수는 없다. 동시에 많이 감소할 수도 없다. MMT의 공적은 그거예요. MMT 사람들은 대차대조표 선수들입니다. 오케이, 파이낸셜 시트 도사들이에요. MMT의 기여가 그겁니다. 감출 수 없는 대차대조표의 진실, 채권과 채무, 크레디트와 데트가 장부에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가장 이론의 중심 놓은 거와 초식과 뼈대로 삼는 게 MMT인데요. 국가 부채와 민간 부채는 서로 시소 관계다.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판단과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시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긴가민가 최인호 얘기를 대놓고 또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긴 그렇고, 저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주장하는데 뭐 대충 긍정적으로 듣는 척을 해줘야지,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스스로 절대 확신의 단계로 가기는 힘든 겁니다. 원래 화폐 이론이. 근데 적어도 국가 부채와 민간 부채의 시소 관계에 대해서는 확신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답이 너무 자명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증가율이, 국가부채 증가율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궁극적으로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절대량은 계속 늘어요. 근데 GDP 대비니까, 그거는 GDP 대비 비율이니까. 다른 나라들은 국가부채를 쭉쭉쭉 늘리면서 민간부채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냅니다.
약간 민심 호도 측면이 있어요. 생활비에 등배가 부러질 것 같아서 파탄난 개인 경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빚을 내는 거, 그걸로 좀, 그게 없진 않은데 그래도 너무 그걸로만 이해하는, 민간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거다. 선동성을 좀 제거하고,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민간이 빚을 집니다. 국가가 빚을 만들지 않으면 민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해 없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하면은 꼭 서민들이 빚을 지는 것 같잖아. 아니거든. 서민들은 빚도 뭐 만들 능력이 없거든. 빚은 부채는 너무나 지나. 맞죠? 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꾸 서민이 빚이 늘어난다 식으로 그렇게 선동할 필요는 없어요. 고달픈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대비하지 않으면 국민이 고달프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싸늘한 회계적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가가 빚을 만들지 않으면 민간이 빚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해요. 그 민간이 대부분이 기업, 빚을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서민이 만든 빚은 거의 없어요. 아, 진짜로. 그거 한번 누가 사회학자가 조사하면 재밌을 것 같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빚이 없어요. 먹고 살기 고달픈 서민들은 빚도 없어. 정확히 말해야죠, 그게. 김경수 지사는 국민이 빚을 집니다라고 할 때 그 국민이 김경수 지사가 말하는 것은 네이션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국민입니다. 일본 말로 쓴 거예요.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 네이션, 일본 말로. 그건 맞아요,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뭘로 이해하냐? 피포, 인민이 빚을 진다는 말로. 아닙니다. 민간이 빚을 집니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민간이 빚을 진다라고 해야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면서 정확하게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의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선동이죠. 아십니까? 냉정한 경제학적 사실을 얘기해서 냉정하게 걱정하면 오히려 파급력이 장차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 국가가 부채를 짓지 않으면 민간이 부채를 진다. 그게 딱 숫자로 드러났잖아요. BIS가 경고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중차대하게 앞에 가로 놓여 있을 때는 천하장사, 천하장사 먹고 힘을 내겠습니다.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럼 나라님을 왜 해? 때릴까? 죽일까? 그래,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고 구제 못해봐라. 그거 구제 못할 거면 나라님을 왜 해 도대체? 상업은행들은 안 망합니다. 민간 부채가 폭등해서 부채를 갚지 못하면 상업은행들은 안 망합니다. 문봉철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 망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상업은행에 위기가 오면은 다 막아줍니다. 누가 땜빵 해주지. 번호나패를 찍어내서 땜빵을 해주는데요. 미리 만들어내야 될 돈을 안 하고 공적 자금 투입된다는 겁니다. 개인만 망합니다. 미국도 그랬는데요. 뭐. 미국도 어마어마한 2008년 금융위기인데 한두 개 정도는 보낼 수도 있죠. 정말 골아픈 거.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무슨 정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 지점에서는, 돈을 다루는 지점에서는 사실 홍남기가 뭐 박근혜 정부 그거였는데 뭐 경제 정책에서는 두 당이 다르지 않다고 봐야죠. 좀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거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숫자 늘린 거, SOC 예산 빼서 이 부분이 문제지만은 문재인 케어, 문케어만 한 거 그 정도지. 경기, 통화, 경제정책,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있어서는 두 당은 원래 차이가 없어요. 원래 차이가 없습니다, 두 당은. 얼굴을 보지 마세요. 정부와 두 당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제발 잘생긴 얼굴, 못생긴 얼굴 떠올리고 생각하면 판단이 일그러져요.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때 면상을 떠올리면 모든 판단이 흐려집니다. 두 당은 똑같아요. 부채도상. 국가 부채는 우려하지만 민간 부채는 우려하지 않는 정부. 민간 부채 사고가 터지면 대응책이 똑같은 정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거시경제정책에서 똑같습니다. 그나마 이번 한은 총재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행입니다. 이주열이가 웃기는 놈인 게 총재, 한국은행 총재를 물러나면서 금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떠드는 새끼가 그거 완전 개싸가지 아닙니까? 개싸가지 아닙니까? 이상한 놈이죠. 아주 이상한 놈이죠. 뭔가 낌새가 느껴지시죠? 한국은행 총재를 그만두면서 금리에 대해서 자기가 왜 말을 해? 이거는 뭐라 그래? 국정 개입도 아니고 이해되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가 뭐 평판 조사를 하면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 지명된 사람이 그래도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영향을 미치죠. 이주일이 아니고 뭐야? 하여간 이상한 거죠. 상계를 벗어난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새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느릴 거다 이 정도죠. 이주열이 맞네. 이주열이가 나가면서 개소리를 한 거죠. 금리 인상 속도가 현 한국은행 총재보다 조금 낮춰진다는 거죠. 그럼 뭐 가들한테 내가 뭐 어차피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그건 뭐 참 보니까 답답하다 그죠. 한국은행이 엄청나게 대단한 기관 같은데 냉정히 따지면은 자기들이 하는 거는 금리 올리고 금리 내리는 것밖에 없어. 그죠. 되게 허탈한 거야.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는 금리 올리고 금리 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업무가 복합적이지 않아. 나머지 일들이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근본적으로 한국은행이 가지는 중요도는 금리 조정밖에 없어요. 그렇게 단순한 일도 참 드물 겁니다. 금리 올려, 금리 내려. 근데 그것도 예, 사실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연준이 올리면은 언거주춤 같이 따라 올리고, 연준이 내리면 언거주춤 따라서 내리면 한국은행 총재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아닐까? 그럼 한국은행 그 수많은 직원들은 왜 필요하냐? 왜 지금 금리 올리냐고 지랄할 때 아무도 못 덤비게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하죠. 아무도 못 덤비게. 사실은 미국 연준 따라가는 거면서. 근데 어쨌든 해결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아무나 임명해도 돼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오로지 금리 상황과 무관하게, 그래 너희들은 독립기관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정부는 돈을 쓰겠노라, 오로지 그겁니다. 금리가 높든 낮든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민간 부채가 터진다. 설명 끝. 나라 걱정하는 거 여기밖에 없어. 실제로 나라 걱정이, 미래의 나라 걱정. 이제 검찰 왕국이 도래할 거다. 그게 나라 걱정입니까?